2부 유행가가 사랑한 그 뜻.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볼 일이다. 죽음. 오늘도 시작한다. 반사적으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 도시의 바다 한가운데로 전혀 설레지 않는 여행을 떠난다. 그가 말했다. 투명인간에 대해 말했다. 이른 아침 일터로 향해 가는 이름은 있지만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 존재하지만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인터넷을 뒤져봐도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 이 도시의 그늘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들. 우리들. 꽤 많이 이루고 꽤 많이 가진 자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1회 초라고 한다. 여전히 보여줄 것이 많고 가져갈 점수가 많다고 한다. 그 지칠 줄 모르는 탐욕이 최고의 가치가 된 탐욕의 시대. 꿈이 뭐죠? 건물주요. 열심히 해서 그 꿈 꼭 이루길 바라요. 어쩌면 우리 또한 그 꿈을 이루고 싶어 오늘도 이렇게 똑같은 여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대부분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승산이 없다는 것을. 여전히 1회 초라고 떵떵거리는 그들과 이길 수 없는 시합을 계속해야 하는 우리들. 패전 처리 투수와 그 투수를 가슴 찢어지게 바라보는 빨리 시합이 끝나기만 바라는 우리들. 그리고 글썽거리는 오후가 찾아온다. 석양에 잠긴 빌딩들이 섬처럼 떠있다. 어떤 야망도 허락하지 않는 시대. 보이지 않는 필연성이 어떤 상승도 허락하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를 한탄하면서 우리는 도시의 바다를 지나 집으로 무겁게 발길을 옮긴다. 하지만 내일도 반사적으로 일어나 또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질 것이 뻔한 시합을 또 치를 것이다. 이런 것이 삶인가? 이렇게 지친 우리를 그녀가 유혹한다. 오디세우스를 저 검은 바다 밑으로 끌어가려 했던 세이렌의 치명적 노래처럼.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건 허무.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 그저 칼 위에 춤출 뿐인 투명인간 인생. 사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그녀의 가냘픈 속삭임을 듣고 있자면 사의 찬미는 아닐지언정 사의 동의쯤은 하게 된다. 하지만 말이다. 막상 동의하려니 아쉬운 게 너무 많다. 죽고도 싶으나 떡볶이도 먹고 싶다고 했나. 그런데 어디 떡볶이뿐이겠는가. 가련하게 삶에 열중하면서 홀짝였던 아메리카노 한 잔의 좋은 쓴맛. 칼 위에 춤추고 난 뒤 집으로 가는 길에 순댓국을 안주 삼아 들이켰던 소주 한 잔의 좋은 쓴맛.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더러 사는 게 허무라 했지만 그 유혹을 따르자니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그녀의 애틋한 음색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으리란 이 아쉬움의 역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 많은 것을 한다. 그리그의 장송곡, 쇼스타코비치의 장송곡,
스트라빈스키의 장송곡, 바그너의 장송곡, 그리고 모차르트의 진홍곡을 들려준다. 그러나 침묵이다. 죽은 자는 아무 말이 없다. 결국 산자를 위한 것이다. 이 장송곡과 이 진홍곡을 듣고 있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치도 들지 않는다. 이 위대한 선율을 두고 떠나긴 왜 떠나는가? 그래, 이 장송곡과 진홍곡은 산자를 위한 응원곡과 다름 아니다. 따지고 보면 중요한 것은 기준일 것이다. 그들의 기준에 맞추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삶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에 맞추면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다. 그저 좋으면 되는 삶이다. 바둑도 있다. 무협지도 있다. 선한 영화도 있고 야한 영화도 있다. 스타크래프트도 있다. 프로야구도 있다. 산책도 있고 혼술도 있다. 떠나기 싫은 이유,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부지기수다. 윤심덕 선생, 당신이 틀렸다. 기준을 달리하면 재미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곳이 이 도시의 바다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고 볼 일이다. 사의 찬미, 아바노비치 작곡, 윤심덕 작사, 윤심덕 노래. 그 유명한 현해탄 정사 사건의 주인공 윤심덕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노래한 번안곡이다. 원곡은 잘 알려진 대로 이바노비치의 왈츠곡, 다뉴브강의 잔물결, 사의 찬미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 이 원곡도 쓸쓸할 것 같으나 전 곡을 들으면 잔물결이 아닌 큰 물결이 느껴질 정도의 경쾌함과 장엄함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 이바노비치가 군악대 연주곡으로 이 왈츠곡을 작곡했기 때문이다. 이 왈츠곡을 가단조로 편곡한 사의 찬미는 윤심덕의 죽음과 함께 10만 장이 넘게 팔리는 대히트를 쳤다. 그 아이들도 17살이었다. 기억. 나이에 있어 9라는 숫자는 괜히 쓸쓸하다. 한 시기에서 다른 한 시기로 넘어가는 문턱에 걸친 숫자이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기와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지점. 그래서 어떤 연령대라도 9라는 숫자가 새겨진 나이가 되면 자꾸 돌아보게 된다. 10년 단위로 구분된 나의 일대기를. 그렇다면 9라는 숫자가 아련하게 되돌아보는 때는 어느 숫자일까? 1이라는 숫자? 아닐 것이다. 처음이라는 생경함은 있지만 반대급부로 실수도 많아 1이라는 숫자의 나이는 호기심도 있지만 어설픔도 많다. 5라는 숫자? 이도 아닐 것이다. 이루려 애쓰지만 상대적으로 잃는 것도 많아 5라는 숫자의 나이는 기대도 많지만 실망도 많다. 이렇게 따져보니 10년 단위의 모든 시기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날은 7이라는 숫자 무렵이 아닐까 한다. 모든 시행착오를 겪은 후의 때, 다가올 다음의 시기가 아직 두렵지 않은 때, 하여 그 시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때, 인생의 십진법에 있어서 7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나이가 곧 전성기일지도 모르겠다. 당연히 10대의 시절도 마찬가지다. 10대의 초반, 천천히 눈뜬다. 정말 찌질했던 애가 저렇게 멋있어지다니. 정말 찌질했던 애가 저렇게 아름다워지다니. 이성이 눈뜬다. 그저 애였던 그 아이가 설렘으로 다가온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년 혹은 소녀. 그렇지만 서툴다. 여전히 앳됨이 남아있다.
10대의 초반. 처음으로 이성에 눈 떴으나 서투름에 어쩔 줄 몰라 한다. 10대의 중반. 비로소 러브 스토리를 이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성의 폭도 넓어진다. 책 속에서, TV 속에서, 만화 속에서, 영화 속에서 다양한 이성을 만난다. 도색 잡지와 야동을 흘낏거리기도 한다. 그 시절 러브스토리의 정수는 뭐니 해도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연애할 때 나이가 10대 중반이라 했던가? 그래서인지 1996년판 로미오였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1978년판 줄리엣이었던 올리비아 하스에게 숨이 멎어버린다. 그러나 알게 된다. 그와 그녀의 이야기는 이야기 안에서는 우리의 연인이지만 이야기 밖에서는 우리의 연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17살, 10대의 가장 발랄한 때로 들어선다. 어설프게 알았고 간접적으로만 마주했던 이성을 진실되고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싶은 나이로 들어선다. 그런 마음에 세상의 17살들은 이렇게 노래한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리켜줄까요? 17살이에요. 가만히 오세요. 요리조리로. 별빛도 수줍은 버드나무 아래로 가만히 오세요. 발랄한 나이인 만큼 프러포즈도 발랄하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울렁거리는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조금은 부끄럽지만 알 것 다 아는 17살이라고 살며시 가르쳐준다. 음흉하지 않아 좋다. 때묻지 않아 좋다. 가만히 오라 한다. 발랄하기는 해도 수줍은 나이니까 떠들썩하지 말고 가만히 오라 한다. 그런데 그들이 오라 하는 것은 이성의 첫사랑만이 아니다. 꿈이라는 첫사랑도 오라 하는 것이다. 어떤 17은 변호사의 꿈에 사랑을 품는다. 어떤 17은 인권운동의 꿈에 사랑을 품는다. 그들이 사랑하는 대상은 실로 다양하다. 인디밴드, 모델, CEO, 스포츠 해설가, 셰프, 프로그래머, 작가, 게이머, 유튜버, 예능 PD. 또 어떤 17은 진짜 옆에 있는 동급생에게 사랑을 품는다. 그들의 첫사랑은 찬란하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것이기에 찬란하다. 기성사회는 이 17의 찬란함에 의무를 져야 한다. 그래야 이 사회가 무궁무진하게 찬란해질 테니 말이다. 그러나 기성사회는 그 발랄하고 아름다운 첫사랑을 무참하고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다. 시험을 망친 17살, 자신이 품은 꿈과 멀어질까봐 속상했을 17살. 그럼에도 엄마 아빠가 속상할까봐 그게 더 걱정됐던 속넓은 17살. 수학여행을 다녀오면 내 첫사랑의 꿈과 꼭 가까워지리라 다짐했던 17살. 그러나 그 다짐은 검은 바다의 심연 속에 잠겨버렸다. 가만히 오라는 그 순진한 수줍음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뻔뻔함을 믿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사방이 막힌 닫힌 공간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잿빛 단어와 마주해야 했던 그 아이들. 단지 17살이었다. 어딘가에 잘 있을 것이다. 순수하게, 부끄럽게, 발랄하게, 해맑게, 진솔하게. 17살답게 까르르 웃고 있을 것이다. 그곳은 여기처럼 천박하지 않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 두근거리는 즐거운 일들로만 가득하겠죠? 그곳에서는 저마다의 찬란한 첫사랑이 꼭 이뤄지기를
가만히 빌어볼게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17살, 이부풍 작사, 전수린 작곡, 박담마 노래. 나는 17살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도 널리 불리는 곡이다. 노래방에서 이 곡을 찾으면 황금심, 이미자, 신카나리아, 심수봉 등이 부른 것으로 나오나 처음으로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박담마이다. 어렸을 때부터 연극 무대에 섰던 그녀는 1938년 이 노래를 발표하자마자 일약 스타덤에 올라섰다. 매력적인 비음으로 발랄하게 나는 17살을 불렀던 박담마. 당시 그녀의 나이도 가슴 두근거리고 울렁거리는 17살이었다. 스타디움의 저주를 받은 자들. 승부.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사람은 달린다. 1952년 헬싱키 올림픽 마라톤 종목 챔피언. 그 올림픽 대회에서 마라톤뿐만 아니라 5,000m, 1만 미터까지 무려 3개의 장거리 종목 금메달을 모두 거머쥔 인간계를 뛰어넘은 철인. 그래서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에밀 자토팩. 그가 남긴 멋진 말이다. 러너는 가슴 가득 꿈을 안고 달려야 한다. 호주머니 가득 돈을 채운 자는 진정한 러너가 아니다. 자토팩의 명언 시리즈는 사람들을 한껏 매료시킨다. 실제로 그는 진정한 러너가 되고자 갖은 노력을 다했다. 심폐 기능을 높이기 위해 숨을 멈추고 뛰다 기절한 적도 있고 탈장 수술을 받은 뒤 2주 후에 개최된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서는 정상의 몸이 아닌 채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며 자신이 인간계를 뛰어넘은 러너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 그런데 그가 달리는 모습은 정작 처연하다. 머리와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질주하는 러너들의 당당함을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 머리와 상체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 얼굴은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으며 연상 씩씩대며 가쁜 숨을 몰아쉰다. 당당하기보다는 초라하고 가엾다. 곧 포기할 것 같다. 곧 쓰러질 것 같다. 심지어 곧 숨이 넘어갈 것 같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 끝내. 사람들은 이러한 자토팩에 미친다.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기에 더 환호하며 몸이 잔뜩 기울어져 있기에 더 열광한다. 그 고통을 엿보며 즐긴다. 겉으로는 인간 승리에 감동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인간 학대에 감탄하는 것 같기도 하다. 정신적 한계는 알겠고 생물학적 한계는 어디까지지? 어쩌면 그 한계를 보고 싶어 환호하고 열광하는지도 모른다. 스포츠 세계는 일면 가학적이다. 송기정이 올림픽에서 우승하여 월궤관을 쓴 건 자토팩보다 16년 앞선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에는 무려 12만 명의 관중이 운집했다. 어느 누가 먼저 들어올 것인가? 어느 누가 얼굴을 잔뜩 찡그릴 것인가? 어느 누가 골인점을 지나 토사물을 쏟아내며 그라운드를 나뒹굴 것인가? 12만 명 관중들의 관음. 이 스타디움은 유독 더 불온했다. 광적인 나치즘이 바랐던 건 아리아 인종이 다른 인종을 뿌리치고 스타디움으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장면. 그래서 아리아인은 우수하다는 자신들의 인종주의적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스타디움으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일장기를 큼직하게 가슴에 단 아시아 동맹국의 깡마른 청년.
그나마 다행이었다. 적대 관계에 있던 유럽의 다른 인종이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동맹국이라 하지만 아시아의 맹주라고 자처하며 슬슬 기어오르려고 하는 일본인종이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동맹국 일본에게 침략당해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 조선. 그 조선의 깡마른 마라토너 손기정이어서 다행이었다. 12만 명 아리아인들은 손기정 너라서 고마워라며 환호하고 열광했다. 그러나 손기정은 처연했다. 남의 나라에서 남의 나라 국기를 달고 남의 나라 이해관계로 환호받고 열광받는 그 스타디움의 불온함과 가학성 때문에 처연했다.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나는 사람이라 달렸다. 달리는 게 좋아서 그저 달렸다. 뛰어난 인종이어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고통을 가장 잘 이겨내며 달릴 수 있는 나였기에 월계관을 머리에 올릴 수 있었다. 반도가 낳은 마라톤의 두 용사 우승 빛나는 즐겁다 이 날이여. 기쁨으로 맞이하자 그 공적 크도다. 손기정과 남승룡은 찬양의 높은 소리 온 세상을 떨치누나. 스포츠는 대리의 영역이다. 드라마도 대리의 영역이긴 마찬가지지만 인위적이라는 면에서 스포츠와 다르다. 스포츠는 말 그대로 각본 없는 드라마이다. 이 대리의 영역에서 관중들은 가혹하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말을 내면 한없는 찬사를 보내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없는 저주를 퍼붓는다. 또한 스포츠는 약소국이 강대국과 경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영역이다. 합법적인 룰 안에서 약소국이 강대국을 처참하게 짓누를 수 있는 영역인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짓누르지 못하고 짓밟혔을 때 선수들은 그 대리의 경쟁을 함께 치른 관중들로부터도 짓밟힐 각오를 해야 한다.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 스타디움에 저주받은 자들, 국가주의, 인종주의의 스포츠로부터 저주받은 자들. 남의 나라 국기를 가슴에 달고 달린 처연한 손기정이었지만 다행히 이 땅의 사람들은 그를 기쁨으로 맞이했다. 그의 공적을 크게 외쳤고 높은 소리로 찬양했다. 시상대에서 환하게 웃지 못한 그였으나 이러한 조선 민중의 환대에 비로소 미소 지었을 것이다. 그야말로 모든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순수한 스포츠 영역에서의 1인자의 환희를 마음껏 만끽했을 것이다. 하지만 순수 스포츠 영역에서도 여전히 처연한 한 사람이 있다. 손기정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며 3위를 기록한 남승룡.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인가 보다. 그의 땀, 그의 투혼, 그의 결기가 남긴 기록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희미해져 가고 있다. 오늘도 수많은 스타디움에서 수많은 관중들의 가학적인 관음 속에서 수많은 스포츠가 불꽃 튀기고 있다. 짓누르지 못하면 짓밟히고 마는 인생과 참 많이 닮은 저 스포츠가. 마라손 재패가 콜롬비아 음반 문예부 작사, 고세키 유지 작곡, 최규엽 노래. 베를린 올림픽 직후 손기정의 금메달과 남승룡의 동메달 획득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곡이다. 이 노래의 음반에는 손기정의 우승 인터뷰가 함께 수록돼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우승 소감에는 일장기가 나를 응원하여 주는 것이 보였다. 장엄한 우리나라 국가가 엄숙하게 내 귀를 울렸다. 내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전 우리 일본 국민의 승리다. 라는 등등의
불편한 표현이 많다.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일본 국민의 승리다라는 대목에서 크게 읽어라는 누군가의 강압적인 목소리를 찾아내 송기정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인터뷰에서조차도 처연해야 했던 그였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추억. 흔히 대부분의 플롯은 3~4번의 법칙을 통해 완결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어떤 이야기든지 그 앞에 장애물이 놓여있기 마련인데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2번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 3번째 시도에서 성공을 이룰 때 그 극적 긴장감이 고조된다는 것이다. 사랑의 플롯에도 이 3~4번의 법칙은 어김없이 적용된다. 모든 사랑이 다짜고짜 한 번만에 이루어진다면 3~4번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고 감동도 재미도 덜하다. 이야기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당연히 사랑 앞에 크고 작은 장애물이 놓여 있어야 한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한 번에 풍덩 빠지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끝없이 티격태격하는 사랑도 있고 서서히 물드는 사랑도 있다. 하지만 어떤 유형이건 주인공은 사랑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이를 쟁취하기 위해 눈물겹도록 분투한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장애를 극복하고 상대를 연인으로 만들어낸다. 한데 여기서 끝이라면 이 이야기도 하다만 듯 시시껄렁하다. 그래서 멋진 라이벌이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연인의 가족이 모두 멀리 떠나가게 된다든지 사랑을 가로막는 더 강력한 2번째 장애물이 등장한다. 그러나 사랑의 힘 앞에 이 정도의 난관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이벌과 무모한 결투를 벌이기도 하고 무작정 산 넘고 바다 건너 사랑하는 이를 찾아가며 또다시 역경을 이겨낸다. 3~4번의 법칙에 따르자면 이제 마지막 장애가 나설 차례이다. 극의 감정 곡선을 최대치로 높이고자 한다면 이 3번째 걸림돌은 이전까지의 장애와 비교도 안 될 난이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허구의 세계에서는 시한부 인생부터 출생의 비밀까지 온갖 상상력을 쥐어짜내 주인공의 사랑을 탈출구 없는 막장으로 몰아넣는다. 그리고 주인공이 마지막 역경에 맞서 처절히 몸부림치다 장애를 굴복시키면 해피엔딩으로, 굴복당하면 애절한 새드엔딩으로 그 사연 많았던 러브스토리의 끝을 맺는다. 허구 박 실제의 세계에서도 사랑의 이야기는 나름의 완벽한 플롯 구조를 지닌다. 누구나 사는 동안에 한번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죽어도 잊지 못할 사랑을 써내려간다. 밤을 하얗게 새우고 이야기해도 끝나지 않을 러브스토리. 그런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든 새드엔딩으로 끝나든 저마다의 러브스토리에는 가장 찬란하고 가슴 벅찬 때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러브스토리의 주인공들이 가리키는 감격의 그날은 그들이 첫 번째 장애를 극복하고 마침내 연인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지점이다. 그 지점에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달콤한 의식을 치른다. 연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첫 키스. 그대의 입술은야, 그대의 입술은야, 한떨기 아편꽃. 한 번만 취해놓으면 영원히 그 속을 헤매는 멀쩡할 쏜 협작꾼이에요. 그날을 잊지 말아줘요. 잊을 리가 있소리마는 당신이나 날 잊지 말아줘요. 첫사랑 취한 가슴 안고 헤매든 그 시절이 가물가물 새로워집니다. 어쩌면 인생은 둘로 나뉠지도 모른다. 키스의 달콤함을 알기 전과 알게 된 후로. 그렇다.
첫 키스는 난생 처음 경험하는 짜릿함이다. 아직은 멀리서 그 존재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이, 아직은 손등만 살짝 스치더라도 숨소리만 느껴져도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사이, 아직은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사이, 아직은 그런 애틋한 만남의 사이인데 입술까지 처음으로 만나게 됐으니 그 짜릿함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그 입술은 그토록 달콤한 것인지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키스의 여인처럼 눈을 감은 채 황홀한 속을 한정없이 헤매게 된다. 몽롱하다. 그런데 온몸을 나른하게 만드는 이 몽롱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선명하게 되살아난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내다봐도 생각나며 집에 가서 누워 천정을 바라봐도 생각난다. 잊히지 않는다. 연인들은 그 기억을 잊지 말자고 맹약한다. 그날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면 당신이나 잊지 말라고 다시 당부한다. 연인들도 이미 알고 있나 보다. 러브스토리의 3~4번의 법칙을. 허구 박 실제의 사랑에 있어서도 연인의 관계에 금을 가게 할 크고 작은 갈등의 순간이 분명 오게 돼 있음을 알고 있나 보다. 그러하니 자신들의 러브스토리의 끝을 해피엔딩으로 장식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감격의 그날을 더욱 감격적으로 만드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다시 말해 첫 키스의 추억을 날카롭고 황홀하게 새기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그래야 한떨기 아편꽃에 취한 듯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올 것 아니겠는가. 그래야 언젠가 러브스토리를 회방 놓는 장애가 찾아와도 그날의 추억을 살리며 그날의 추억을 살며시 꺼내 마음을 토닥이며 회방꾼을 멀리 쫓아버릴 것 아니겠는가. 연인들의 가장 찬란한 사랑을 상징하는 표식, 첫 키스. 자, 지금 사귀는 연인과 아주 오래오래 사랑을 이어가고 싶다면 이 아름답고 놀라운 경위에 탐닉하고 볼 일이다. 정성스럽고 또 아주 정성스럽게, 깊고 또 아주 깊게. 감격의 그날, 박영호 작사, 김송규 작곡, 김혜송, 이난영 노래. 1937년 발표된 재즈풍의 듀엣곡이다. 이 노래에서 함께 입을 맞춘 김혜송과 이난영은 이듬해 노래 밖에서도 입을 맞추는 부부 사이가 된다. 김혜송의 본명은 김송규, 이 노래의 작곡자이기도 하다. 이들은 가수와 가수로서, 작곡가와 가수로서 수많은 작업을 함께 해왔는데 그 인연이 부부 사이로까지 이어졌다. 이들 부부의 2세도 가수로 활동했다. 아시아 최초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진출해 국제적인 가수로 활동한 김 시스터즈와 김 보이스가 바로 그들이다. 이난영의 오빠는 작곡가 이봉룡이다. 그러니까 이들 가족은 1세대 딴따라 집안이라 할 수 있는 셈이다. 이승에서 못 이룬 사랑, 꼭 이루길. 비련. 트리스탄과 이졸데. 바그너의 악곡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기원은 중세 유럽의 연애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강의 줄거리는 이러하다. 트리스탄은 유럽 어느 지역의 왕인 백부 밑에서 용맹한 젊은 기사로 성장한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용을 물리치고 백부의 아내가 될 절세미인 이졸데를 데리고 개선한다. 하지만 시녀의 실수로 백부와 이졸데가 마셔야 할 사랑의 음료를 둘이 마시고 만다. 이를 마신 자는 상대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졸데는
왕비가 되었지만 트리스탄을 계속하여 몰래 만나 사랑을 나눈다. 밀회는 오래 가지 못한다. 발각된 두 사람은 처형을 피하여 깊은 숲속으로 도망치나 결국 이졸데는 궁정으로 돌아오고 트리스탄은 추방된다. 트리스탄은 이졸데를 좀처럼 잊을 수 없어 병상에 눕는다. 죽음을 예감한 트리스탄은 이졸데를 마지막으로 보기를 갈망하며 심부름꾼을 보낸다. 이졸데가 소식을 듣고 달려오지만 트리스탄은 그 전에 숨을 거두고 만다. 그리고 상심한 이졸데마저 그의 시체에 엎드린 채 세상을 등진다. 불륜의 사랑. 이 이야기를 악극으로 만든 바그너 역시 불륜의 사랑에 깊이 빠졌었다고 한다.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금지된 사랑을 탐닉했던 것이다. 자신의 처지를 이 악극에 그대로 투영했는지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억제할 수 없는 관능과 너무나도 육감적인 선율이 가득하다고 평가받는다. 요즘이야 심심치 않은 일이 돼버렸지만 해방 전만 하더라도 이런 불륜의 사랑은 서양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그 시대 우리의 정서로는 결혼한 남자 혹은 여자와의 사랑은 납득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었다. 그런데 그 납득될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금지된 사랑이 실제로 일어나 커다란 화제가 되었다. 녹주 홍등의 그늘에 숨어 비밀 통신하던 여투사, 중대 비밀 품고 한강 투신. 1933년 9월 28일 동아일보의 기사 제목이다. 이 기사는 종로 엔젤 카페의 스타 김봉자가 26일 늦은 밤 한강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전한다. 카페에서 같이 일하다 상해로 떠난 국제공산당의 일원인 김일성과 암암리의 접촉을 계속해왔는데 경찰에서 그 혐의를 찾고 조사를 시작하자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 위해 죽음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 날 동아일보에 이 같은 기사가 다시 게재된다. 애상의 한강파의 청년 의사 투신, 자살한 김봉자를 따라간다고 처자에게 유서두고. 청년 의사의 이름은 노병운. 그는 경성제대 의학부 출신으로 처자식까지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봉자와는 불륜의 사이였던 것이다. 김봉자의 죽음을 국제공산당과 연관지었던 동아일보의 기사는 오보임이 밝혀졌고 이후 두 사람의 정사 사건은 장안의 더 큰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 유명한 사건은 이듬해 노래로도 만들어졌다. 살아서 당신 안에 못 될 것이면 죽어서 당신 안에 되어지리다. 내 사랑 한강물에 두고 가오니 천만년 한강물에 흘러 살리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실제로 김봉자와 노병우는 자신의 이름을 이니셜로 죽음의 공식까지 만들어 놨었다고 한다. RK-K는 죽을 사, RK-R은 죽을 사. 둘 가운데 한 명이 없다면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맹약을 해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맹약은 지켜졌다. 그대를 위하여 피까지 주었거든. 피보다도 더 붉은 우리의 사랑. 한강 깊은 물속에 님 뒤를 따르니 천만년 영원히 그 품에 안아주. 봉자와 병운. 두 사람은 지금 한강 깊은 물속에서 피보다 더 붉은 사랑을 나누고 있을까? 둘만의 맹약대로 천만년 불멸의 사랑을 나누고 있을까? 이승에서 못 이룬 비련의 사랑. 그곳에서는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붉은 석양이 바스러지는 한강 물 위로 띄워보낸다. 봉자의 노래, 병운의 노래, 유도순 작사, 이명상 작곡, 최규엽 노래.
김동진 작사, 고가 마사오 작곡, 최규엽 노래. 조선의 부인이여 생활에 충실합시다. 현재에 처하고 있는 내 형편을 생각하고 그곳으로부터 새 살림을 준비합시다. 김봉자와 노병운의 죽음을 다룬 1933년 9월 30일자 동아일보 6면에 실린 한 칼럼의 제목이다. 이 칼럼은 김과 노의 정사 사건의 원인을 여성의 생활의 불충실로 규정짓는다. 어처구니 없다. 김봉자는 혼자이고 노병우는 처자식이 있는 상황이었으니 칼럼의 제목은 조선의 남편이여 생활에 충실합시다 가 당연히 옳았을 텐데 말이다. 그 시절 젠더 무감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무튼 조선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 정사 사건은 대중가요로 만들어져 당시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나누는 수많은 커플의 심금을 울렸다. 작사자와 작곡자는 달랐지만 노래는 두 곡 모두 최고의 인기 가수 최규엽이 불렀다.